자, 이제 52페이지에 금융의 지렛대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 겁니다. 여러분, 지렛대가 뭐죠? 적은 힘으로 무거운 걸 들어 올릴 때 사용하는 게 지렛대죠? 네. 그래서 지렛대 원리 얘기하면 지렛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적은 힘으로 무거운 걸 들어 올릴 수 있죠. 그래서 지렛대가 어마어마하게 크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지구를 들어 올릴 수도 있다면서요. 별 얘기를 다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중요한 건 지렛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지렛대 효과는 커지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지렛대 효과가 나타나면 무언가 변화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변화가 생기겠는지를 먼저 공부를 하고 들어오죠. 저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부동산은 비싸서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럼 남의 돈을 빌렸을 때 전체 돈의 수익률은 5%인데 남의 돈을 10% 이자로 빌려서 투자를 하면 그래서 10%로 빌려서 투자를 하면 죽 써서 개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이 전체 돈의 수익률, 총 수익률보다 저당 이자율은 싸게 빌리는 게, 낮게 빌리는 게 좋다? 비싸게 빌리는 게 좋다? 낮게, 싸게 빌리는 게 좋은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무슨 투자자? 지분 투자자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전체 돈의 수익률에서 남의 돈의 수익률을 낮게 주면 남에게는 적은 수익률을 주면 내 돈의 수익률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지분 투자자는 지분 수익률이 중요할까요? 총 수익률이 중요할까요? 자, 질문을 잘 들어보세요. 지분 투자자는 지분 수익률이 중요할까요? 총 수익률이 중요할까요? 지분 수익률. 내 돈에 대한 내 돈의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 지분 수익률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지분 수익률이 높아지는 건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죠. 앞으로 좋으면 플러스를 얘기해요. 플러스는 정. 나쁘면 부죠. 마이너스. 그래서 지렛대 효과는 크게 좋은 것과 나쁜 게 있겠죠? 그럼 언제는 나쁘다고요? 우리는 항상 누구 입장에서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지분 투자자 입장? 그럼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당 이자율이 높으면 좋다, 나쁘다? 나쁜 거고. 저당 이자율이 낮으면 좋은 거네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크다, 작다, 높다, 낮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꼭 비교의 대상이 있다고 그랬죠. 비교의 대상이 숨어 있다고요.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 뭐보다 많다, 뭐보다 적다.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비교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뭘 공부할 거냐면 금융의 지렛대 효과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보통 문제에서는 당연히 뭐만 나오냐면 지렛대 효과라고만 나와요. 근데 앞에 생략된 단어가 있는 거예요. 얘를 꼭 기억해서 우리는 한꺼번에 읽어야 돼요. 무엇의 지렛대 효과? 금융의 지렛대 효과. 그러니까 뭐가 지렛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금융이 남에게 빌린 돈이 그럼 만약에 남에게 빌린 돈이 없어요. 그럼 투자를 할 때 뭘 사용하지 않은 거네요? 지렛대를 사용하지 않았죠? 되세요? 그럼 전체 돈의 수익률이 내 돈의 수익률이죠. 왜? 남의 돈이 없으니까. 같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총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은 같게 돼 있는데 남의 돈을 빌렸어. 그럼 남의 돈을 싸게 빌림에 따라 비싸게 빌림에 따라 결국 내 돈의 수익률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총 수익률과 달라진다고. 그래서 지분 수익률이 높아지면 좋은 건 나쁜 건? 좋은 것. 정의 지렛대 효과고. 지분 수익률이 더 떨어지면 좋은 건 나쁜 건? 나쁜 것. 부의 지렛대 효과라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렛대 효과인 거죠. 그래서 누구 입장에서 판단하는 게 포인트다?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판단한다. 그래서 남의 돈은 싸게 빌리면 좋다. 맞나요? 좋으면 정의 지렛대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이번엔 지렛대 효과의 이제 판단을 할 때 우리는 수익률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죠. 내 돈의 수익률 뭐라고 해요? 지분 수익률, 전체 돈의 수익률, 총 수익률. 그러면 지렛대 효과는 지분 수익률 또는 총 수익률과 뭘 비교를 하냐면 저당 수익률을 비교해요. 저당 수익률이 얘가 저당 이자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3%로 돈을 빌렸다. 그럼 저당 이자율이 3%예요. 저당 투자자의 수익률이 얼마죠? 3%인 거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당 수익률보다 지분 수익률과 총 수익률이 더 크면
얘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정의 지렛대 효과. 그럼 이번에는 지분 수익률과 총 수익률 또는 지금 지분 수익률 또는 총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과 같아요. 그럼 얘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죠? 네. 그럼 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렛대 효과가 없다. 남의 돈을 빌려도 내 돈의 수익률이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의 지렛대 효과가 없는 거네요. 얘를 또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중립적인 지렛대 효과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럼 이번에는 지분 수익률과 총 수익률 이 둘 중에 하나와 저당 수익률을 비교했더니 저당 수익률이 더 높대요. 그럼 얘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얘를 부의 지렛대 효과라고 판단한다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셋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문제로 나오고, 네. 그 다음 지분 수익률의 수치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이 부분 계산 문제는 정말 쉽게 푸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써주셔도 돼요. 자, 이제 3번. 금융의 효과가 뭐고? 지렛대 효과예요. 지금 금융의 지렛대 효과였죠? 금융의 효과가, 금융이 주는 효과가 무슨 효과고? 지렛대 효과고. 그럼 남의 돈을 빌리면 못 갚으면 망할 확률이 있나요? 원리금 상환 못하면 망하죠? 걔를 무슨 위험이라고 하냐면 금융적 위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금융을 빌리면 남의 돈을 융통하면 금융이 생기는 순간 효과가 있나요? 그게 무슨 효과고? 지렛대 효과고. 금융을 빌리는 순간 위험이 발생하죠? 그게 무슨 위험? 금융적 위험인 거죠. 이 내용이 됩니다. 그럼 4번. 자, 보세요.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기까지만 대답해 보세요.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면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 그럼 금융적 위험은 줄어든다 그러면 O 같아요, X 같아요? O 같죠? 아, 솔직히 O 같잖아요. 네. 근데 이게 X란 말이에요. 왜 X냐? 뭐랑 비교를 하는지를 알아야죠. 뭐랑 비교하는 거냐면 지렛대 효과를 이용하기 전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했다 그러면 얘는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돈을 빌렸다는 얘기죠. 네. 그럼 돈을 빌리지 않고 내 돈만 갖고 투자했을 때는 금융적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남의 돈을 빌리면 남의 돈을 싸게 빌려서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한 경우라도 남의 돈을 빌렸으니까 원리금 상환 부담이 있죠. 그러니까 금융적 위험은 돈을 빌리지 않았을 때보다는 당연히 커지죠. 네. 그러니까 금융적 위험이 줄어든다 그러면 X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가 머릿속에 딱 박히냐면 우리는 정은 좋은 것. 정은 좋은 것. 좋은 거면 위험은 줄어야지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이게 이 부분에서 나오는 최종적인 가장 어려운 부분인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총 수익률의 계산은 아까 했던 내용 복습이에요. 총 수익률은 지분 수익률의 지분 비율을 곱하고 여기에 더했죠. 저당 수익률의 저당 비율 곱해서 더했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시면 이걸 보여드리는 수밖에 없죠. 아까 지분 수익률이 10%일 때, 저당 수익률이 5%일 때, 지분 비율이 90%가 되면 저당 비율은 얼마라고요? 10%, 0.1이죠? 그럼 이때 총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내 돈의 수익률에 90%의 무게를 실어주고 남의 돈의 수익률에 10%의 무게를 실어준 다음에 이 둘을 더했죠? 맞아요. 그래서 얘는 9%였고 얘는 0.5%면 더해서 얼마가 나왔다? 9.5%가 나왔던 거 아까 식에서 보셨던 거 맞아요? 네. 그럼 제가 지금 적은 이 내용은 노란색으로 깔아드린 내용은 보여드린 내용은 총 수익률은 지분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의 가중평균치다. 가중평균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결국 총 수익률의 계산은 내 돈의 수익률과 남의 돈의 수익률의 합인데 그냥 더하면 안 되고 뭘 곱해서 더하는 거다? 각각의 가중치를 곱해서 더해 주는 거죠. 네. 그러면 문제에서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겠네요. 자, 여기 잘 보고 대답해 보세요. 총 수익률은 9.5%이다. 9.5%래요. 지분 수익률 부분이 9%래요.
그럼 저당 수익률 부분은 얼마예요? 0.5%? 맞아요. 그럼 이때 저당 수익률을 몰라요. 계산할 수 있나요? 얼마예요? 5%? 저당 수익률에 0.1을 곱한 게 0.5가 돼야 되니까요. 빵빵 뚫어놓고 문제를 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저당 이자율을 구하는 문제는 역사상 나오기 힘들어요. 이제까지 이 패턴에서는 없었고. 왜냐하면 돈을 빌리면 얼마로 빌렸다는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뭘 알고 싶어요? 남의 돈을 빌리면 총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이 달라지는 게 지렛대 효과잖아요. 그럼 지분 수익률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얘 수치가 궁금한 거죠. 이 부분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비교가 정확하게 되셔야 돼요.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보면 MM으로 총 수익률은 무슨 수익률과 무슨 수익률의 가중평균치다? 지분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의 가중평균치? 너무 쉽죠? 내 돈, 남의 돈, 전체 돈. 수익률은 더하면 안 된다. 평균 낸다. 무슨 평균한다? 가중평균한다. 가중평균할 때 무게가 더 실린 방향으로 가까워진다? 기울어지니까. 지금 그 얘기였습니다. 그럼 지분 수익률의 계산은 지분 수익률이니까 짝대기 짝 그을까요? 비율, 비례, 지수, 개수, 탄력성이 나오면 무조건 분수라고 그랬죠. 짝대기 짝 그어요. 예?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풀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지분 수익률과 뭐에? 저당 수익률의 가중평균치가 총 수익률이죠. 그럼 총 수익률은 이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둘의 가중평균치니까. 그러면 이때 총 수익률과 저당 이자율이 같대요. 제가 무슨 질문을 드린 거냐면 이 얘기입니다. 100점이에요. 100점이래요. 만약에. 네. 그럼 이 둘을 평균 낸 게 얘인데 평균 낸 값과 다른 하나가 같으면 얘도 몇 점일까요? 100점이죠. 아니, 셋 중 둘을 가지고 평균 내서 하나가 나오는데 그 셋 중 하나가 아니라 둘이 같으면 나머지 하나도 무조건 같다?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 얘기잖아. 그러면 총 수익률이 5%인 투자를 5% 이자로 빌려서 투자를 하게 되면 지분 수익률도 그대로 얼마? 얘 5%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총 수익률과 같은 이자율로 남의 돈을 빌리면 지렛대 효과는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 지분 수익률은 똑같아진다? 정과 동일하죠? 뭐랑 동일해요? 총 수익률과 동일한 거죠. 이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립적 지렛대 효과가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셋 중 둘이 같으면 나머지 하나도 반드시 같다. 금융을 이용했으나 지렛대 효과는 없는 상태가 지금의 이 내용인 거죠. 얘를 무슨 지렛대 효과? 중립적 지렛대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번엔 자 보세요. 지분 수익률, 저당 수익률이 있습니다. 이게 가중평균에서 총 수익률 계산하죠. 맞죠? 그때 지분 수익률이 올라갔대요. 이렇게 빌렸더니 지분 수익률이 올라갔대요. 그럼 좋아요, 나빠요? 좋죠. 네. 그럼 얘가 올라가는 순간 뭐는 낮아져요? 저당 수익률. 이 짝대기 지렛대는 절대로 휘지 않아요. 직선이어야 돼. 그러니까 얘가 둘이 같으면 자, 아까 그림 보세요. 얘 둘이 같으면 얘도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은 이제 뭘 보여드린 거냐면 이 가중평균에서 총 수익률이 나왔는데 지분 수익률이 올라가 버리면 얘가 들어 올려진 순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딱 보는 순간 크기 순이 눈으로 보이죠. 대답해 보세요. 높이 있는 게 더 큰 겁니다. 지분 수익률이 총 수익률보다 커요? 네. 총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커요? 지분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커요? 지분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크잖아요, 지금. 네. 예. 그럼 지분 수익률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뭐가 낮아진 거예요? 저당 수익률을 싸게 빌린 거죠. 맞아요? 그럼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 돈의 수익률이 높아지면 정해지렛대 효과?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분 수익률이 높아지면 정해질에 떼올까? 정해질에 떼올까? 그러면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남의 돈을 싸게 빌려서 정해질에 떼올까? 두 가지 측면에서 좋은 거잖아요, 지금. 판단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기 순이 되니까 결국은 얘를 우리는 무슨 지렛대 효과라 한다? 정의 지렛대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의 지렛대 효과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은 문제에 주어진 저당 수익률과 둘 중 하나를 비교해서 저당 수익률보다 얘들이 크면 정의 지렛대 효과다? 네. 이 판단이 되겠죠. 잠깐만 여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지렛대 효과를 정인지 분지 중립적 지렛대 효과인지만 판단하는 문제가 만약에 나왔다면 이 문제에서 지분 수익률과 총 수익률을 비교해서 정인지 분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둘을 다 계산해야 돼요. 이따 계산식을 알려드리겠지만 그럼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시험 문제는 항상 뭐는 준다고요? 얼마로 빌렸다는 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총 수익률의 계산이 이따 계산해보면 얘가 더 간단해요. 그래서 총 수익률과 얘만 계산해서 뭐랑 비교해서? 저당 이자율, 저당 수익률만 비교해서 저당 수익률이 싸면 정의 지렛대 효과? 비싸면 부의 지렛대 효과. 같으면 중립적 지렛대 효과. 이렇게 판단하고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수업을 할 때 이 둘을 비교해서 지렛대 효과를 판단한다 얘기를 하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되셨죠? 그럼 이번엔 반대입니다. 남의 돈을 비싸게 빌렸어요. 남의 돈을 비싸게 빌렸어요. 좋아요, 나빠요? 나쁜 거죠? 얘가 들어올려진 순간 얘는 떨어지죠. 그럼 남의 돈을 비싸게 빌려서 부의 지렛대 효과. 그럼 지금 지분 수익률이 낮아져서 부의 지렛대 효과죠. 결론 무슨 말이냐면 전체 돈의 수익률에서 남의 돈의 수익률을 많이 줘버리면 내가 갖고 가는 수익률은 낮아진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네? 전체 돈의 수익률에서 남의 돈의 수익률을 조금만 주면 내 돈의 수익률이 커진다. 지금 그 얘기고. 네? 똑같은 비율로 주면 똑같아진다. 지금 그 얘기를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지금. 되시죠? 그럼 결론적으로 저당 수익률이 더 높아지면 그때는 부의 지렛대 효과? 그때 이 둘을 지분 수익률과 총 수익률을 비교해서 정인지 분지 판단하기 위해선 계산식이 복잡하니까 우리는 간단한 뭐와 총 수익률만 계산해서 문제에 주어진 무엇과 비교해서 저당 수익률을 비교해서 저당 수익률이 더 높다면 비싸게 빌렸네? 무슨 지렛대 효과? 부의 지렛대 효과. 이렇게 판단해주면 끝난다는 얘기죠. 됐나요? 됐다고 해주세요. 네. 그럼 총 수익률은 이제 계산식이 어떻게 되냐면 짝대기 짝 긋겠죠.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총 수익이죠. 항상 분수는 분수에서 알고 싶은 게 분수의 이름 속에 들어있어요. 분수의 이름 속에. 그럼 총 수익률은 비율이니까 짝대기 짝 긋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다? 총 수익이죠. 총 수익. 얘가 분자로 들어가죠. 그리고 하나 이제 분자에 수익이나 이득이 들어가면 분모는 무조건 투자액이 들어가요. 자, 들어보세요. 밤에 잠자기 전에 계속 빌고 또 빈 거예요. 뭐라고 빌었냐면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계속 빌었어요. 빌었어. 수익을 얻게 해달라고 빈 거잖아요. 그랬더니 어느 날 영험하게 생기신 분이 꿈속에 나타나서 한마디 하고 간 거죠. 인간아 먼저 살아. 뭘 안 사고? 로또를 안 사고 로또에 당첨되기를 빈 거라고요.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액이 있어야 돼요. 수익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투자액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분자에 수익이나 이득이 들어가면 무조건 예외 없어요. 무조건 분모는 투자액이 들어가. 우리가 공부하는 식에서. 그러니까 얘가 수익이니까 분모에는 투자액이 들어가겠죠. 그럼 총 수익이니까 얘는 무슨 투자액? 총 투자액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됐나요?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총 수익과 총 투자액만 알면 나눠주면 총 수익률이 나오니까 간단해요, 복잡해요? 이 식은 간단해요, 복잡해요?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분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지분 수익률은 짝대기 짝 긋겠죠. 지금 공통적으로 어떻게 하나 보세요. 왜 짝대기 그었죠? 분수니까. 분수인지 어떻게 알았죠?
비율이니까. 짝대기 짝 그었어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예요? 지분 수익이죠. 걔가 분자죠. 그럼 분모에는 투자액이 들어가죠? 무슨 투자액? 지분 투자액이 들어가죠. 네. 그럼 지분 수익은 총 수익에서 저당 수익 빼면 돼요? 전체 돈의 수익에서 남의 돈의 수익 빼면 되잖아요. 그럼 전체 돈의 수익에서 남의 돈의 수익 뺄 때 남의 돈의 수익은 저당액, 빌린 돈에 이자율 곱하면 되나요? 1억 빌렸다, 5% 이자율이다, 500만 원. 계산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 시기에 비했을 때는 지분 수익률의 계산은 간단해요, 복잡해요?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지렛대 효과를 이 둘을 비교해서 지렛대 효과의 크기를 비교하면 정인지 분지를 비교하면 쓸데없이 시간만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뭐는 준다고요? 저당이자는 준다고요. 그럼 뭐만 계산해서? 총 수익률을 계산해서 이 둘을 비교해서 총 수익률보다 싸게 빌렸으면 좋은 것? 정의 지렛대 효과. 비싸게 빌렸으면 나쁜 것? 부의 지렛대 효과. 같으면 지렛대 효과는 없다? 그렇게 판단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렛대 효과의 판단은 총 수익률만 계산, 저당이자율과 비교하면 된다. 지금 그 얘기예요. 지분 수익률은 언제만 계산하자? 계산 문제로 지분 수익률이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만 계산합니다. 얘는 나중에 우리가 기본 이론반에서 공부할 때 외우는 방법을 설명드리면서 외워버릴 거예요. 굉장히 간단해요. 계산하는 식 자체가. 여기까지 되셨어요? 됐죠? 그래서 지렛대 효과의 내용을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잠깐만 여기 보실래요? 여기서 이런 내용이에요. 지분 수익률이 있었죠? 지분 수익률이 있습니다. 총 수익률이 있어요. 그 다음 저당 수익률이 있네요. 저당 수익률이 있어요.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저당이 없을 때는 지분 수익률과 총 수익률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무조건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투자액이 결국 내 돈의 투자액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총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뭘 빌림에 따라? 저당, 금융이 생김에 따라 얘가 달라져요. 얘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아니면 같아지거나. 얘 때문에. 얘가 내려가서 올라가서 같아져서 이 직선이 변하는 거죠. 그렇게만 기억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저당을 빌렸어요. 싸게 빌렸어. 그럼 정의 지렛대 효과예요? 부의 지렛대 효과예요? 정의 지렛대 효과가 이렇게 발생하겠죠? 이렇게 되는 게 이해되세요? 그럼 지분 수익률이 올라갔죠?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했어. 그런데 이때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한 상태에서 남의 돈을 싸게 빌려서 지분 수익률이 높아진 상태에서 이때 남의 돈을 더 많이 빌렸어요. 금융을 확대했어. 원래 20%로 빌렸는데 얘를 80%로 확대했어요. 그러면 지렛대가 커져요? 커지지 않아요? 지금 뭐가 뭐야? 금융이 지렛대인가요? 금융이 지렛대라며. 그럼 금융이 커지면 지렛대가 커지죠. 그럼 지렛대가 커지면 이렇게 돼요? 맞잖아요. 그러면 지분 수익률이 더 높아져요? 높아지지 않아? 남의 돈을 싸게 빌릴 때 남의 돈의 비율을 키우면 키울수록 정의 지렛대 효과는 더 커진다고요. 그러니까 내 돈의 수익률 자체는 더 커져버린다고. 내 돈이 줄어드니까, 지분 투자액이 분모가 줄어드니까 수익률 자체는 커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했을 때 부채 비율, 대부 비율을 키우면, 그 말은 금융을 키우면, 지렛대를 키우면 정의 지렛대 효과는 더 커진다? 그래서 지분 수익률이 더 높아진다, 낮아진다? 더 높아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만약에 이 둘이 같았어요. 그러면 이때 이렇게 된 건가요? 이렇게 된 거죠. 총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이 같았잖아, 지금. 어차피 같은 거잖아요. 그때 금융을 키워도
이렇게 되는 거죠. 변해요,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죠. 이해를 하세요? 아니, 머릿속에 이게 이미지가 박혀야 된다고. 그러면 이번에는 남의 돈을 비싸게 빌렸습니다. 부의 지렛대 효과죠. 네. 그럼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었겠죠. 그럼 내 돈의 수익률이 낮아졌겠죠. 그래서 얘가 부의 지렛대 효과예요. 그러면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했을 때 금융을 줄이면 지렛대 효과가 작아지죠? 그럼 지렛대 효과가 작아지죠? 지금 제가 지렛대를 줄였잖아, 지금. 그러면 얘는 지분 수익률이 낮아지는 비율이 줄죠? 이해가 되세요?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했는데 금융을 키우면 지렛대가 커지니까 얘가 더 낮아지죠? 지분 수익이 더 떨어진다고.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러면 이 문장이 맞겠는지 판단해 보세요.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 금융을 줄이면 정의 지렛대 효과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는 게 느낌이 오세요? 이 방향은 바뀌지 않잖아. 얘가 짧아지든 길어지든 이 정도가 변하는 거지 이 방향이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금융의 크기를 바꾼다고. 네. 근데 시험 문제를 그걸 내면 거의 되면 다 틀린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 지렛대가 뭔지를 이해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됐죠? 나중에 연습을 또 쭉 시켜드려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중요한 건 이론을 계속 듣는다고 이게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풀어보시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제가 문제를 계속 내드리고 있어요. 이제 또 내용을 보죠. 자,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 자, 여기서부터 또 볼게요. 인간이 있어요. 인간은 항상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나요, 요구하지 않나요? 요구하죠. 그냥 무슨 자선단체에 들어가서 일을 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대가를 요구해요. 어떤 일을 하면. 그러면 인간은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대가는 최소한도로 요구할까요? 요구하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용접 일을 한다면 용접 일을 할 때 땅에 그냥 발을 딛고 그냥 평지에서 용접을 하면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지 않죠. 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예를 들어 일당이 10만 원이야. 10만 원. 근데 그 똑같은 일을 대교를 건설한대요. 섬과 섬 사이에 대교를 놓는데요. 그래서 공중에 매달려서 용접을 해야 돼, 만약에. 그럼 똑같은 용접 일을 해도 일당을 10만 원만 받고 그 사람이 그 일을 할까요? 안 하죠. 왜 안 해요? 위험을 감수하잖아요. 그럼 인간은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것만큼은 최대한도로 최소한도로 대가를 요구하겠죠. 그래서 그 최소한의 대가가 충족되면 그 일을 하고 충족되지 않으면 안 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결국 인간은, 자, 여기 이게 포인트였어요. 인간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통해 감당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에 대한 대가는 최대한도로 최소한도로 요구하고 그 최소한의 대가가 주어지면 그 일을 한다. 주어지지 않으면 그 일을 안 한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럼 얘를 바꿔보면 투자라는 일을 할까 말까를 따질 때 이 투자를 통해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면 이것에 대한 대가는 최대한도로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게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투자의 정의상 투자는 현재의 확실한 지출을 포기하고 미래의 불확실한 수입을 선택하는 행위였잖아요. 눈 뜨고. 지금 눈 감고 들을 때가 아니에요. 여기 잘 봐야 돼. 11월부터 달려야 돼. 11월부터. 그래야 동차 합격을 할 수 있어요. 11월 달에 서서히 몸을 만들어야 완주를 할 수 있다. 뒤에까지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나중에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해요. 11월 달부터 공부를 열심히 할 걸. 왜 내가 그걸 헷갈리게 그냥 내버려뒀을까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공부를 해야 돼요. 여기 잘 보세요. 투자는 현재의 확실한 지출을 포기하고 미래의 불확실한 수입을 선택하는 행위였어요. 그럼 투자자는 투자라는 일을 할까 말까를 따질 때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에 대한 대가는 최소한도로 요구한다. 그럼 투자자가 투자 시에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대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할 때 뭘 감당해야 되는지를 판단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투자자가 감당해야 되는 것은 현재 돈을 포기하고 미래 돈을 선택하는 건가요? 맞죠? 그럼 시간을 견뎌야 돼요? 견디지 않아야 돼? 시간을 견뎌야 되는 거죠. 시간을 감당해야 돼. 1년 뒤, 2년 뒤 이 시간을 감당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 이 미래 수입이 확실해요? 불확실해? 불확실하잖아요. 그럼 똑같이 실현되지 않을 확률, 위험도 견뎌야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는 투자 시에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뭘 견디고? 시간을 견디고 위험을 견뎌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것에 대한 대가는 요구할까요? 요구하지 않을까요? 요구한다고요. 그럼 이제 투자자가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대가는 시간에 대한 대가와 위험에 대한 대가를 합쳐서 구하겠죠. 그럼 결국은 시간에 대한 대가를 뭐라고 부를지 위험에 대한 대가를 뭐라고 부를지만 알면 투자자가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이 나오겠네요.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면 자 계속 연결이에요. K은행이 있어요. 1년 만기 정기금이 있대요. 정기금. 그럼 국민은행이라고 보죠. 얘가 3% 이자율을 준답니다. 요즘 이것보다 더 낮죠? 이만큼 됐나요? 한 2.5% 뭐 그 정도 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국민은행의 정기예금이 1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의 이자율이 3%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을 하면 1년 뒤에 3% 이자를 거의 확실하게 받나요? 못 받나요? 거의 확실하게 받죠. 그럼 얘는 예상한 수익이 예상한 수익대로 똑같이 실현되지 않을 확률, 위험이 거의 없죠. 이해가 되세요? 얘 위험이 거의 없죠. 위험이 보이지도 않잖아. 지금 눈 안 좋으신 분들은. 위험을 조그맣게 적은 거라. 됐죠?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용을 하면서 돈이 필요해서 채권을 발행한대요. 여러분, 회사가 돈을 빌려오기 위해서 발행하는 걸 채권인데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회사채, 줄여서 사채라고 해요. 이 사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채업자의 사채가 아니에요. 회사채의 줄임말이 뭐다? 사채. 그럼 국가도 돈이 필요할 수 있을까요? 그럼 국가가 돈을 빌려올 수 있겠죠. 그럼 그냥 돈 좀 빌려줘 이럴 수 없으니까 증서를 하나 발행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채권이라고. 그럼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은 이름이 뭘까요? 국채잖아요. 국채. 그럼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이 있겠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 지방채 또는 공채라고 해요. 그래서 합쳐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국공채라고 합니다. 그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채를 발행하면서 몇 프로 이자를 주겠다고 얘기했냐면 3% 이자를 주겠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국공채에 투자하면 3% 이자를 1년 뒤에 거의 확실하게 받나요? 못 받나요? 국가가 배째고 도망가나요? 아니죠. 거의 확실하게 받죠. 그럼 얘는 정기금 이자율보다도 더 위험이 적죠. 위험이 작죠. 그래서 이 위험들은 미미해서 없다라고 봐버린 거예요. 네. 그럼 지금 정기금이나 국공채에 투자한 사람은 위험을 하나도 감수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지금 개념상. 그런데 왜 대가를 3%를 주죠? 몇 년을 견뎌야 돼요? 1년을 견뎌야 되잖아. 그럼 1년을 견딘 것에 대한 돈을 맡겨서 그 돈을 은행이, 국가가 쓴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게 3%라는 거죠,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3% 이자율은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예요. 네. 위험이 하나도 없는 상태의 수익률? 없을 무자. 그래서 얘를 위험이 하나도 없는 상태의 수익률, 무위험률이라고 한다고요. 무슨 율이라고 한다?
무위험률. 그러니까 무위험률은 순수한 무엇에 대한 대가다? 시간에 대한 대가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죠? 된 거예요? 그럼 질문. 위험이 커지면 무위험률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시간에 대한 대가와 위험에 대한 대가가 별도로 있다고 그랬죠? 그랬잖아요. 그럼 무위험률은 말 그대로 무엇에 대한 대가예요? 시간에 대한 대가니까 위험이 커져도 시간에 대한 대가는 변하지 않죠? 예? 그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개념을 이해를 정확히 해두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이 무위험률은 내가 투자를 하고자 하는 시점이 오늘 며칠이죠? 24일? 2021년 11월 24일에 투자를 할까 말까를 따져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1년짜리 1년 뒤에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수익이 발생한다면 시간에 대한 대가는 그 시점에 1년 만기 정기금의 이자율이 얼마인지 찾아보면 되겠네요. 네. 그 시점에 국공채 이자율이 1년 만기가 얼마인지 찾아보면 되겠네요. 기본은 그렇죠. 2년, 3년짜리를 찾아도 되고.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무위험률은 투자 자체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일반 경기 상황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어떤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에 투자할까 말까를 따질 때 그 수익이 1년 뒤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시간에 대한 대가는 똑같이 주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무위험률이 얼마인지 계산할 때 그 상가 건물을 뚫어져라 본다고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걔를 어디서 갖고 온다고요? 어디서 갖고 온다고? 정기금이나 국공채 이자율이 얼마인지를 가지고 와서 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위험률은 해당 투자 자체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일반 경기 상황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일반 경기 상황에서 끄집어내는 거라고요. 되셨죠? 여기까지? 이해를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다시. 그러면 지금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이 두 개의 투자에 투자를 했다면 위험을 하나도 감수하지 않으니까 위험이 없는 상태의 수익률 뭐? 무위험률. 시간에 대한 대가만 요구하는 거예요. 뭘 감수하지 않았으니까?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낮겠죠, 지금. 된 거예요. 그럼 지금은 위험을 하나도 감수하지 않았으니까 얘는 진정한 의미의 투자라고 보기 어렵겠네요. 맞나요? 그래서 앞으로 시험 문제에서 무위험률이 3%다 이렇게 주거나 정기금의 이자율이 3%다, 국공채 이자율이 3%다 그러면 얘들은 다 뭘 준 거다? 무위험률을 준 것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리셔야 돼요. 됐죠? 그럼 이번에 튼튼전자가 있대요. 튼튼전자가 신상품 하나를, 신제품을 개발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공장을 확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산시설을 확충해야 되니까 투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빌려요. 그래서 튼튼전자가 1년 만기 회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얼마의 이자를 주겠다고 얘기했냐면 3% 이자율을 주겠대요. 3% 이자를. 그러면 튼튼전자는 튼튼한 느낌이 드세요? 튼튼하잖아요. 그 위험이 커 작아? 위험이 작지만 아까 애들보다는 위험하죠. 은행하고 국공채보다는 정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위험하잖아요. 이게 왜 위험이 그래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아까보다는 커요. 이번에는 부실전자가 있어요. 이게 부실한가요? 부실전자가 돈을 빌려달래요. 그러면서 회사채를 발행을 해. 그러면서 3% 이자만 주겠대요. 그럼 이 3%의 수익이 똑같이 실현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죠. 위험이 크잖아요, 지금. 위험이 크잖아. 그러면 지금 투자자들은 이 투자를 함에 따라 위험도 감수해야 되나요? 그럼 위험에 대한 대가도 요구해요? 그럼 위험에 대한 대가는 우리 야간에 택시를 타면 심야 할증 붙죠? 네. 그럼 위험에 대한 대가는 뭘까요? 위험에 대한 대가는? 위험 할증률이 된다고요. 뭐라고 한다고요? 위험 할증률이 돼요. 위험 할증률이 무엇에 대한 대가? 위험에 대한 대가인 거죠. 그럼 이 위험 할증률만 주면 돼요? 시간에 대한 대가도 줘야 돼요? 시간에 대한 대가도 줘야 되는데 이 위험 할증률이 지금 1년 만기, 1년을 또 견뎌야 되니까 얘는 시간에 대한 대가 무위험률을 더하겠죠?
더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위험률이잖아요. 3% 3%가. 그럼 얘는 위험이 작으니까 위험에 대한 대가를 더해서 얘는 투자자는 5%를 요구하고 왜 튼튼전자에서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5%가 됐죠? 시간에 대한 대가는 얼마인데? 3%인데 정기금에 투자하면 위험이 하나도 없으니까 걔만 요구하면 되는데 튼튼전자는 튼튼하지만 위험이 그래도 크니까 위험 존재하니까 위험에 대한 대가 얼마를 더해서 2%를 더해서 5%가 된 거죠 지금. 되셨어요? 근데 부실전자는 시간에 대한 대가가 얼마인데? 3%인데 얘도 이때 위험이 크죠. 그 위험에 대한 대가를 많이 요구해요 적게? 많이 요구해서 얘 20% 수익률을 요구해버린다고요. 이럴 수 있겠죠. 너 위험해서 조만간 숨이 끊기기 직전이니까 너한테 돈 빌려줄 땐 내가 더 많은 이자를 네가 줘야지만 빌려줄게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라고. 그럼 얘는 위험에 대한 대가가 얼마가 더해진 거죠? 17%가 더해진 거잖아요. 네. 이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달라지는지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자, 잠깐만. 이제 정리해요. 어떤 개념을 정확히 기억해야 되냐면 이 얘기였죠. 인간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통해 감당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다, 요구하지 않는다? 요구한다. 그 대가가 최소한도로 주어져야지만 그 일을 한다? 맞아요? 그럼 투자자는 투자라는 일을 할 때 투자 시 감당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최소한도로 요구하고 그때 투자의 정의상 투자자는 현재 돈 포기 미래 돈을 선택하니까 시간을 견뎌야 되고 그 다음 그 미래 수익이 똑같이 실현되지 않을 확률 뭘 견뎌야 되니까? 위험을 견뎌야 되니까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요구하는 거다. 무엇에 대한 대가와? 시간에 대한 대가와 위험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를 위험이 하나도 없는 상태의 수익률? 무위험률. 그 무위험률은 정기금의 이자율이나 국공채 이자율로 갖고 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해당 투자에서 갖고 온 게 아니야. 그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해당 투자의 미래 수익이 똑같이 실현되지 않을 확률이 존재해. 그게 뭐라고요? 위험이잖아. 그럼 해당 투자별로 부실전자의 채권 투자, 튼튼전자의 채권 투자, 각각의 투자별로 위험의 크기가 다르죠. 그래서 위험에 대한 대가를 뭐라고 한다고요? 야간에 택시를 타면 뭐가 붙어? 할증이. 그래서 위험에 대한 대가는 뭐라고 한다? 위험 할증률. 그래서 시간에 대한 대가 무엇에? 무위험률에. 위험에 대한 대가 뭘 더해서? 위험 할증률을 더하면 투자자가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이 나온다. 해당 투자에서. 그게 무슨 수익률? 요구 수익률. 아니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을 구한 거잖아요. 그게 무슨 수익률이야? 요구 수익률.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은 앞에 생략된 단어가 있는 거죠. 누가 요구하는 수익률?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라고요. 그럼 투자자가 나오기 전에는 요구 수익률은 존재할 수 없겠네요. 맞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라고요. 그러면 이제 사례를 들어볼 거예요. 1억 투자 시 AB 부동산의 수익률과 위험. 상황, 사상이 존재하고 1년 후 예상되는 현금 유입이 있고 확률이 있고 그렇게 될 확률. 그리고 얘를 평균 낸 기대값을 구해볼 거고 이 평균값에서 벗어날 확률, 표준편차 분산을 구해볼 거래요. 자, 계산 한번 해볼까요? A 부동산이 있는데 이 A 부동산에 호황일 때도 있고 A 부동산과 관련해서 불황일 때도 있는 거예요. 경기가. 그럼 언제 임대 수입이 많이 발생할까요? 언제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갈까요? 호황일 때는 높겠죠. 예상되는 수입이. 그래서 호황일 때 얼마가 될 것이냐면 얘는 1억 9천만 원이 될 것이래요. 1억 9천만 원이 된 거예요? 될 것이라고 예상한 거야? 될 것이라고 예상한 거죠? 1년 전인 지금 현재 예상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될 확률이 얼마인가 봤더니 50% 확률이랍니다. 그러면 이제 불황일 때는 이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일 것으로 예상이 되냐면 1년 후 예상 현금 유입액이 5천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대요. 편차가 커요, 작아요? 이 둘의 편차가 크죠? 등락폭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럼 얘도 확률이 얼마일까요? 아니, 호황일 확률이 전체 100% 중에 50% 확률이면 불황일 확률은 얼마일까요?
50%죠. 50%. 그럼 우리는 어떤 한 부동산의 예상되는 수입을 계산할 때는 상황별로 호황일 때, 불황일 때 수입이 다를 거니까, 수익이 다를 거니까 걔를 무슨 평균하면 된다? 가중 평균에서 구하겠죠. 이게 확률이 다를 수 있잖아. 80%, 20% 이렇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술 평균 안 하고 가중 평균 해야 되는데 아까 했듯이. 근데 지금은 50%, 50% 똑같죠? 그럼 얘는 결국은 산술 평균에도 똑같잖아. 그럼 얘를 더하고 2로 나눠버려도 되는 거죠. 그럼 2억 4천을 2로 나눴으니까 기대값이 얼마가 나올까요? 1억 2천이 나오겠죠. 그럴 거예요. 지금 그 얘기인 거야. 그런데 자 이제 B부동산을 보는 거예요. B부동산은 지금 투자자는 A에 투자할까 B에 투자할까를 지금 판단 내려보고 싶은 거예요. B부동산을 봤더니 호황일 때는 1억 3천만 원이고요. 호황이면 50% 확률이래요. 불황일 때 B부동산은 1년 뒤 예상되는 수입이 1억 1천만 원이랍니다. 딱 봐도 편차가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럼 얘도 확률이 50%겠죠? 그럼 각각의 기대되는 수익과 얘 위험이 얼마만큼 존재하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 A부동산의 기대값 평균치를 내보면 1억 9천에 무게를 50% 실어주고, 맞죠?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럼 9,500이고, 플러스 5천만 원에 50%의 확률을 실어준 거죠. 0.5를. 그러면 2,500이죠? 그래서 둘을 더해서 1억 2천이 나왔겠죠? 원래 가중평균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50%, 50%니까 이 둘을 더해서 2로 나눠버리면 되죠? 2억 4천을 2로 나누면 1억 2천 나오잖아요. 맞나요? 이게 가중평균치예요. 그런데 우리 산수 시간, 분수 시간에, 수학 시간에 뭘 공부했냐면 분산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분산은 나눠져서 흩어져 있을 확률이래요. 기대되는 수익으로부터 벗어나서 존재할 확률인 거야. 그럼 걔를 구하는 방법은 평균값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각각의 수치, 처음 1억 9천이죠, 얘는? 1억 9천의 평균이 얼마죠? 1억 2천이니까 얘를 빼게 돼 있어요.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그럼 얘를 1억 2천을 빼면 7천이 나오죠? 7천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7천에 이제 이 확률을 곱하겠죠? 이게 50%예요? 50%? 네. 그리고 이제 수치를 이렇게 계산했는데 여기에 제곱을 하는데 제곱을 안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에 플러스 두 번째는 5천만 원이죠. 평균치가 1억 2천이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7천이죠. 맞나요? 네. 그리고 여기에 50% 0.5를 곱하면 얘 2, 4, 5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제곱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 수치가 안 나온다고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냥 빼서 평균값으로부터 빼서 얘를 더해버리면 당연히 얘는 땅이 나와요. 뭔 얘기냐면 평균은 지금 어떻게 구했죠? 이 둘을 남는 게 있고 부족한 게 있어서 평균값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평균값 1억 2천으로부터 차이를 계산해 보면 얘는 플러스 7천이고 플러스 7천. 얘는 마이너스 7천이잖아요. 그럼 이 둘을 더하면 무조건 0이 나온다고. 이렇게 계산하면 무조건 0이 나오게 돼 있다고요. 무조건. 그러니까 얘 얼마만큼 벗어나 있는지 크기를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분산을 구할 때는 항상 여기다 제곱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가 떨어져 나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0이 되지 않고 그 수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차가 클수록 분산값이 커지겠죠. 몰라도 돼. 계산하는 문제가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의신청 들어가서 이의신청 받아들여졌던 문제이기 때문에 얘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현재 적어요. 개념이 뭔지만 이해하면 돼.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얘가 얼마가 나오면 이렇게 나오고 분산의 제곱근이 표준 편차니까 이 둘이 위험을 나타내는 거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대 수익이 있을 때 기대값, 평균 기대값이 있어요. 얘가 있을 때 이 평균으로부터 벗어나서 존재할 확률이 높든 낮든 이게 나눠져서 흩어져 있는 거고 나눌 분자에 흩어질 산자 분산이고 얘가 편차죠. 네, 표준적인 편차다. 그래서 표준 편차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 둘은 얘에다가 제곱근을 씌우면 얘가 나와. 그래서 둘 다 이 평균값으로부터 벗어날 확률이니까 얘가 위험을 나타낸다는 것만 기억하면 끝난단 말이에요. 됐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분산값이 표준 편차값이 클수록 위험이 큰 투자다, 작은 투자다? 큰 투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됐죠? 된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적어볼게요. 적어보면 얘가 이렇게 돼서 얘를 제곱근을 하면 7천만 원이 나온대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얘 평균값 1억 7천이죠. 아, 평균 1억 7천 지금 1억 2천이죠. 1억 2천. 1억 2천을 구했어요. 구한 상태에서. 1억 2천으로부터 얘는 얼마만큼 차이 나 있죠? 7천이죠. 얘도 얼마 차이 나 있죠? 7천이죠. 7천 차이 나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지금 표준 편차는 7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우리 문제 푸는 내용에서는 기준 되는 지금 평균값을 구한 상태에서 그냥 빼고 더해보면 그 편차가 바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크기가. 얘를 이렇게 복잡하게 안 구해도 구해낼 수 있다는 얘기죠. 되셨어요?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비부동산을 똑같은 식에 의해서 구하면 얘는 평균은 이 둘을 더하면 2억 4천이죠. 2로 나눴으니까 1억 2천 똑같아요. 두 부동산의 평균은 똑같은 거야. 근데 편차가 얘는 1억 2천을 중심으로 보면 1,000만 원 차이 나죠. 1억 2천을 중심으로 보면 1,000만 원 차이 나죠. 맞아요. 그래서 그 식에 의해서 구하면 얘가 1,000만 원이라고요. 표준 편차가. 그럼 딱 봐도 뭐가 위험이 큰 거예요? 지금 A는 7천만 원의 차이가 있고 이 등락폭이 크잖아요, 지금. 지금 B의 경우에는 얘가 2천만 원만 차이가, 지금 1,000만 원만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예상된 수익으로부터. 지금 그 내용이잖아요. 맞나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계산해보면 이렇게 차이가 난 거죠. 그럼 투자자가 이제 투자자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투자자의 유형이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위험에 대해서 중립인 사람이 있대요. 그럼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위험 선호형이라고 할까요? 위험 회피형이라고 할까요? 위험 선호형? 선호한다. 그럼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은 위험 회피형? 그럼 위험에 대해서 중립이면? 위험 중립형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두 개의 투자 안에 있어서 각각 투자자가 어떻게 선택하는지 이제 보는 거예요. 투자자의 유형을 위험 추구형 또는 위험 선호형, 그 다음 위험 중립형, 위험 회피형 이렇게 쪼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위험 추구형의 경우에는 위험을 선호하는 사람이라면 뭘 선택할까요? 이 둘 중에? 얘는 수익이 똑같아요? 기대 수익은 똑같죠? 얘는 위험이 커요? 얘 위험이 작아요? 그때 A 선택해, B 선택해? A. 수익이 똑같은데 위험이 더 큰 거 선택하죠? 그럼 지금 위험 추구형은 A를 선택하면 A를 선택하는 이유는 떨어졌을 때를 보는 건가요? 올라갔을 때를 보는 건가요?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올라갔을 때 크기가 얼마만큼 커지는지가 이 사람을 결정을 좌우하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이 이런 투자를 하나요? 보통의 사람이 이런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위험 추구형 투자자, 위험 선호형 투자자는 동일 수익에서 위험이 더 큰 걸 선택해서 커졌을 때를 중점적으로 목표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얘는 A를 선택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위험 회피형이면 지금 수익이 동일하죠? 그럼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은 올라갔을 때의 초점일까요? 떨어졌을 때의 초점일까요? 떨어졌을 때 너무 크게 떨어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때는 위험이 큰 것, 작은 것? 작은, 편차가 작은. 뭘 선택하겠다? B를 선택하겠죠.
동일한 기대 수익이 있으면 그때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한단 말이에요. 지금 다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있잖아요. 강의실에 있는 모두가 다 무슨 형? 위험 회피형이에요. 그래서 투자자는, 일반적인 투자자는 무슨 형태를 띈다? 위험 회피형 투자자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시험 문제 투자자를 문제에 낼 때는 단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전제로 문제를 푼다.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역사상 단 한 번도 위험 추구형 투자자를 전제로 문제를 푼 문제가 안 나왔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걸 이해해야 돼. 이게 왜 선택된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위험 중립형 투자자는 위험에 대해서는 중립이래요. 그 위험을 따지지 않아. 그럼 A와 B가 뭐가 똑같죠, 지금? 기대 수익이 똑같잖아요. 그럼 기대 수익이 똑같은 애니까 선택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위험에 대해서 중립이면. 그러니까 얘는 선택이 불가능한 거죠. 됐나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투자자의 유형이 위험 회피형 투자자예요. 이게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죠. 되셨으면 고개 끄덕끄덕 해보세요. 됐죠? 네. 그러면 자, 이쪽 다시. 투자자의 유형은 위험 추구형과 위험 중립형과 위험 회피형이 있는데 뭐는 볼 필요가 없다고요? 위험 추구형과 위험 중립형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럼 위험 회피형을 가지고 이제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이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경우에 위험을 싫어하는 정도에 따라서 위험을 더 많이 싫어하는 투자자가 있고 위험을 덜 싫어하는 투자자가 있대요. 네. 그러면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대가를 얼마만큼 요구하는지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때 이 위험 회피형을 위험 혐오형이라고도 하는데 얘를 위험을 싫어하는 정도에 따라서 공격적인 투자자와 보수적인 투자자로 쪼갠대요. 이름을 딱 들어봤을 때 누가 위험을 덜 싫어할 것 같죠? 공격적인 투자자가. 누가 위험을 더 많이 싫어할 것 같죠? 보수적인 투자자? 이게 안정적인 걸 추구하잖아요.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대가를 요구하는 정도를 판단해 보기 위해 절 보세요. 이거는 이 얘기를 딱 들으면 무조건 기억이 나.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듣는 거예요. 조사합니다. 번지점프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번지점프. 난 해봤다. 이럴 줄 알았어요. 수능반이었으면 거의 대부분 뛰어내려봤을 거야. 근데 공인중개사반이니까 웬만하면 뛰어내리지 않아요. 지켜야 될 처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만 해도 번지점프를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번지점프는 우리에게 위험이에요, 위험이 아니야? 위험이에요. 그래서 번지점프는 절대로 어디 가서 하면 안 된대요. 시골 가서 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시골 가서. 왜? 시골은 인심이 넉넉해. 줄이 좀 더 길어.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고 있어요. 퍽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번지점프는 우리에게 분명히 위험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돈 내면서 우리의 수명을 단축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맞죠? 그런데 번지점프는 위험인데 누군가 번지점프를 하면 대가를 주겠대요. 그럼 얘기가 달라지죠. 뛰어내릴 수도 있을 것 같잖아. 그래서 A와 B를 이제 번지점프대 위에 딱 올려놨어요. 그럼 A와 B는 번지점프라는 위험을 동일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런데 이때 100원을 주겠다고 했어. 100원. 100원. 그랬더니 A가 벌써 없어. A가 100원 그러면서 뛰어내려버린 거예요, 이미.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A는 평상시에 번지점프를 많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실은?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지 돈 내고서라도 뛰어내린 사람인데 대가를 준다니까 얼른 뛰어내려버린 거죠. 네? 그럼 번지점프라는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덜 싫어하는 사람은 그 번지점프에 대한 대가가 조금만 주어져도 그 번지점프를 해요? 하죠?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대가를 조금만 요구한단 말이야. 위험을 싫어할수록. 그런데 이번에는 B를 올려놓고, B는 안 뛰어내렸잖아요. 100원 준다니까 꿈쩍도 안 했어요. 1000원, 만원, 10만원 꿈쩍도 안 해. 100만원, 아직도 꿈쩍도 안 해. 1000만원, 살짝 움직였어요. 뛰어내리지 않았어요. 1억 그랬더니 1억 그러면서 뛰어내렸다. 그럼 이 사람 번지점프를 좋아해, 싫어해? 엄청나게 싫어하죠. 그러니까 대가를 더 많이 요구하는 거예요? 더 적게 요구하는 거예요? 동일한 번지점프라는 위험에 대해서 대가를 많이 요구하죠. 그럼 보세요. 대가를 많이 먹으면 제가 이렇게 쓴 이유가 있어. 배가 볼록해져요? 완만해져? 볼록해지죠.
그래서 나중에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대가를 먹은 정도에 따라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볼록해 완만해. 볼록하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덜 싫어하는 사람은 대가를 조금만 먹었죠. 그럼 대가를 조금만 먹었으니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 볼록. 완만하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이유 때문에 볼록하고 완만하게 그려져요. 그걸 이해해낼 수 있다는 거죠. 됐어요?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어째 눈이 점점 작아지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눈 크기를 얘기해도 너만은 얘기하지 마라 이러면 안 돼요. 여기 잘 보시고.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죠? 잘 보세요. 이제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대가를 얘기할 때,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대가를 얘기할 때. 공격적인 투자자는 위험을 더 많이 싫어하는 사람, 덜 싫어하는 사람? 덜 싫어하니까 대가를 많이 요구한다, 적게? 적게 요구하죠? 네, 대가죠. 됐어요? 그러면 보수적인 투자자는 위험을 더 많이 싫어하죠? 그러니까 동일 위험에 대한 대가를 많이 요구해요, 적게 요구해요? 많이 요구하죠. 대가 이렇게 요구하는 거잖아요. 됐나요?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의 모양이 얘는 대가를 조금만 먹었으니까 볼록해 완만해. 완만한 거고. 얘는 대가를 많이 먹었으니까 볼록. 그럼 볼록하면 잘 보세요. 볼록하면 이렇게 가다 뚝 떨어져요. 볼록하면 이렇게 가다 뚝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경사가 급해요, 완만해. 경사가 급한 거지. 얘는 경사가 완만한 거고.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러면 이제 위험 혐오적 태도란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겠다는 태도일까요? 그게 아니라 대가가 주어지면, 감수할 만한 대가가 주어지면 그 위험을 감수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대가를 요구하는 정도가 다르다며. 공격적 투자자냐, 보수적 투자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여기까지 되셨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그럼 또 하나, 아예 피할 수 없는 위험이라면 걔를 감수하겠죠. 네. 그래서 위험 혐오적인 태도는 위험을 하나도 감수하지 않는 태도가 아니라 대가가 주어지면 그 위험을 감수한다. 그 다음 피할 수 없는 위험이라면 그 위험을 감수한다. 그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교를 해 두셔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무언가를 할 준비가 끝난 거예요, 지금. 무언가를 할 준비가 끝난 거예요. 10분을 쉬고 또 그 다음 내용을 들어가도록 합니다. 10분 쉬세요.